5,500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콘텐츠 제작비에 5,500이라는 거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보통 한 해 한국에 그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들이 이제 한 200편 이상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은 영화들 다 소위 말하는 이런 영화들, 막 에로물 영화들까지 막 다 개봉 영화에 올라오지만 다 빼버리면 한 200편 정도로 하면은 20억 정도가 보통 아주 작은 수준의 미나리가 20억이었거든요. 네, 아주 그 네. 독립 영화 중에서도 맞습니다. 저예산 예산. 저예산 영화라고 한다면 네. 거의 한 해 우리나라 영화 만들어지는 거 큰 영화 빼고는 거의 다 만들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되는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이런 선택을 한 한국을 주목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시험 무대가 사실은 킹덤이었습니다. 킹덤. 킹덤을 만들었을 때 한국보다 동아시아 쪽의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저희는 그냥 TV에서 광고 정도였다면 소위 말하면 우리 왜 광화문에 있는 모든 이런 전광판 광고 같은 것처럼 뭐 태국이라던가 베트남이라던가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아주 전폭적인 그런 홍보를 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터진 거죠. 터지고 나서 한국 콘텐츠가 힘을 갖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으나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1위 콘텐츠가 뭐냐면 사이코즈만 괜찮아라는 한국 드라마예요. 네. 그게 한국에서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인기를 끈 작품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한국 콘텐츠들이 결국은 여기서 굉장히 소구력이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 킹덤을 통해서 한번 시험을 해본 거죠. 투자도 해보고 어떻게 되나 보자. 터지고 나서는 전폭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스위트홈 같은 작품도 된다라는 확신을 이제 OTT 말 그대로 넷플릭스에 주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능성을 잘 몰랐던 거죠. 이런 그렇죠. 객관적인 맞습니다. 검증을 받게 되니까 아, 이렇게 대단했나 보구나. 좀 이상한 게 우리 컨텐츠를 보면 이제 신파라고 표현하는 거, 그중에 우는 거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말 견디기 힘들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해외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걸 보면 이게 또 킬러 포인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계속 활용하는 건 그만큼 이제 시장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거예요. 한국 콘텐츠가 앞으로 이제 더 뻗어 나가서 소위 뭐 미드, 영드 등등과도 항상 대등한 정도 그런 이제 위치로 가려면 참 앞으로 이제 걸어 나갈 단계가 많을 것 같고요. 일단은 스텝을 밟는데 딱 스타트 라인에서 상당히 좋은 상황인 거죠, 현재는. 외국의 컨텐츠 소비자들이 볼 때 한국의 장르물은 장르인데 특이하다.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는 킹덤도 좀비물인데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위트홈도 괴물, 크리처물이라고 하는 괴물인 이야기인데 이것 역시도 일단은 상당히 잔혹합니다. 한국의 장르물들이.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트림류라고 해서 이제 분류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잔혹함을 오락적으로 잘 풀어내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주의라는 이 요소를 그 와중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잔혹하고 그렇게 한편으로는 좀 익스트림한 영화에 가족주의가 남아있고 그래서 매우 독특한 어떤 취향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잠깐 미나리가 상을 탔는데 너무 덤덤한 거 아니냐는 것처럼 한국의 장르물이 굉장한데 사람들이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승리호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한국 SF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다 생각하죠. 네, 안 될 텐데. 예. 지금까지 몇 번 해도 다 안 됐는데라고 공개 직전까지도 말이 많았고 공개한 이후에서도 오히려 한국의 평이 좀 썰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이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요소, 우리가 모를 정도의 독특한 요소를 외국인들이 혹은 다른 언어나 문화권 사람들이 좀 주목하고 있다는 거는 그게 바로 주목할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한 가지 보태는 건요. 제가 외국인 댓글에서 많이 봤는데 왜 K드라마를 보십니까? 딱 하나 짚어주는 공통점이 있더군요. KTV가 제가 KTV라고 그랬죠. 애사심이. K 콘텐츠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되는 딱 하나의 지점이 그렇게 감정선을 건드린대요. 난 당신만을 사랑해요. 당신만을 생각해요. 당신만을 기억해요. 어떤 나라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도 감정을 다 다루지만 이 한국 것만 굉장히 특이해야 됩니다. 그냥 막 울리고 웃기고 하는 이걸 따라갈 때는 없다 그러고 그래요. 우리 지나간 것 중에서 그 많은 게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며칠마다 심심하면 여러분 게 플릭스 패트롤이라고 그래서 맞아요. 세계적으로 이제 순위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뜬금없는 작품이 뭐 아르헨티나에서 보고 중동에서 뭐
낯선 나라들인데 막 우리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걸 이렇게 반영해 주니 좋은데 우리가 그 배급망을 가졌더라면 국가 경제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토종 OTT가 우세를 점할 무슨 전망은 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말로 했다면 우리에게 시스템은 있지만 콘텐츠가 없어서 주변국, 중국이나 일본의 콘텐츠를 가져와야만 했더라면 우리에게 일종의 플랫폼은 있으나 내용이 없으면 결국은 문화 자체가 또 기울어질 거란 말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적으로 콘텐츠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몇몇 주요한 큰 영화사들 위주로 혹은 방송국들 위주로 움직이던 게 다양화됐다는 점에서 저는 콘텐츠를 만든 사람에게 당분간 굉장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지금 위기를 느끼는 게 사실 과거에 전통적인 형태를 가진 지상파 방송국들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큰 돈도 없고 큰 인력도 없고 차라리 영화사는 인력과 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될 텐데 지금 어떤 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는 카카오 TV라던가 그리고 사실 쿠팡이 아마존 모델을 따왔어요. 아마존이 물류망을 토대로 콘텐츠 사업에 진출을 한 건데 지금 쿠팡이 지금 결국 미국에도 주식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마 조금 되면서 쿠팡을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네. 메타버스 서비스를 넣어갖고 맞습니다. 네. 참여하는 뭐 공연관 뭐 여러 가지를 한다는 그렇죠. 거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웨이브나 시즌 티빙이 왜 잘 안 되느냐 제가 좀 솔직한 말을 하자면 재방송 채널이었어요. 여러분들 TV 마지막 보실 때 이 방송은 뭐 웨이브 시즌 티빙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온라인 스트리밍을 위해서 따로 만드는 콘텐츠에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방송국이나 혹은 기존에 있던 것들 이 중에 몇 개를 VOD 시장 또 빼고 다 이제 저작권이 무의미해진 작품들을 실어 놓으니까 마치 우리한테 아울렛은 아울렛인데 주요하게 우리가 볼 게 없는 너무 시즌이 지난 아울렛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역량의 한계였군요.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전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 업체들이 조금씩 고민해서 본격적으로 여기에 달려든다. 그러면 저는 컨텐츠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만 제대로 한다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넷플릭스만큼 공격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서 왜 자꾸 우리 걸 뺏긴다고 얘기를 하느냐. 네, 네. 투자를 해야죠. 왜 컨텐츠 제작자들이 애국심만으로 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제 판도를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어마어마한 이미 기존 맞아요. 콘텐츠를 네. 갖고 출발을 해서 이제 맞습니다. 우리나라 네. 온대죠. 아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기회를 넷플릭스가 선점 효과를 안 그래도 갖고 있었는데 얻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차별화라는 점에서 두 개가 좀 달라 보이죠. 디즈니는 갖고 있는 디즈니 레이블을 활용하겠다로 보이고 애플은 새로운 어떤 좀 더 역사 드라마 내지는 디테일이 강한 네,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로 보여지는데 당분간은 저는 소비자는 즐기면 될 듯합니다. 정말 다양한 네. 콘텐츠로 많아지니 이들이 좋죠. 네. 이제 결국은 어떤 점에서 치킨 게임처럼 좀 과도한 경쟁까지 갈 텐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익은 생각보다 한국에서의 넷플릭스 가입료가 싸진 않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한 8,000원 정도면 가입이 되는데 우리는 12,900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아시아는 지금 거의 2만 원대로 올랐대요. 우리나라는 아직 못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가격이 경쟁에 붙으면 우리는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즐길 거리가 많아진다라는 점. 그러다가 결국 좀 정리가 될 때 우리 이 와중에 이 혼란한 와중에 저도 아까 잠깐 약간 좀 시니컬하게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의 토종 그 플랫폼도 들어갈 여지가 충분히 마련이 되었으니까 그런 틈새가 있을 수 부분에서 있다는 말씀이군요. 틈새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네. 오히려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아주 과도한 경쟁은 소비자에게는 어떤 데서 장점이 될 수 있다.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네. 9세대들은 이렇게 굉장히 감격스럽거든요. 이 한국 것 하면 이렇게 알아주는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평생 동안. 그러다가 이제 한국 거가 오히려 프리미엄이 되고 국산이면 좋은 걸 의미하고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한국의 영화나 이제 드라마의 역할 거기에 이제 케이팝까지를 포함하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결국 호감도예요.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나라에서 K-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제라면 더 알아서 먼저 사주고 좋아해 준단 말이에요. 애정과 자부심, 자랑 이런 감정을 갖고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K-드라마, TV 드라마나 이제 창작 드라마를 하시는 분들에게 강주영 교수 입장에서는 좀 간곡히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충고를 하고 싶으세요? 올 2월 이제 넘어가서 3월이 되면서 지금 TV 드라마 아마도 넷플릭스에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 드라마들 중에 제가 알기로 3편이나 시간 여행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 여행을 다루는 가장 큰 공통점은 뭔가를 수정하고 싶고 고쳐서 되돌리고 싶은 안타까움과 절실함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우리가 지난 10년 정도 그리고 세월호를 경험하면서 시간을 되돌리면서까지 살리고 싶은 생명, 현실에 대한 엄청난 불만감이 정치적으로 파열음을 낸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문화적으로 흡수가 돼서 파열음을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네. 그것의 저는 결과가 지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대한 이런 불만 혹은 세상이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눈길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한 저는 K 콘텐츠의 힘은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불만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드라마가 네. 새로 나와도 예. 거의 지금은 저건 정말 좋다, 신기하다. 그래서 국뽕이란 말이 요즘에 어떤 점에서 비판의 말로도 쓰이고 있는데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국뽕을 이렇게 섞어서 쓰는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좋아하고 자랑스러울 게 따로 있고 정말 나쁜 국뽕은 따로 있는데 네. 지금은 이 의미를 긍정적으로 충분히 즐겨도 될 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가국에 대해서 자부심, 존중, 사랑 갖는 걸 국뽕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국뽕을 할 거야 이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강희정 교수랑 K 콘텐츠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그냥 두런두런 긴 얘기를 나누고 싶을 만큼 지금 우리 문화가 보이는 힘은 대단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정도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희정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역시나 유튜브로 송출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